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의 공세는 거세지고 이란도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전면적인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그리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번 군사작전이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미래 미사일 생산 능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거와 관련된 미사일 시설을 다 파괴하는 겁니다. 그것은 관련된 시설이라고 하면은 저장소도 있을 거고 제작소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란에는 핵시설만 하더라도 전국에 다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핵 능력 그리고 미사일 능력을 분쇄하기 위한 그러한 대규모 작전을 당분간 계속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단계라는 거는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까지 보면은 목표 세웠던 것이 최고 지도자를 제거를 하는 거, 그 이제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단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작업들, 핵과 미사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요, 이 작전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작전 개념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작전의 한 4가지 목표를 아까 우리 대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탄도 미사일 공격 능력을 없애는 것, 그 다음에 미사일 생산 저장 시설 파괴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그 혁명 수비대 해군, 그다음에 그 해군에 의한 해상 공격 능력을 차단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핵 무기와 관련된 개발 능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 이 4가지를 작전 목표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참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표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회의 표적을 잡기 위해서 작전 시간까지 변경을 하면서 새벽이 아닌 그 아침에 밝은 시간에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냐? 자, 원래 전쟁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수작전들을 했지만은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방공망 제압부터 먼저 해요. 그래야지 자유자재로 공격을 하니까. 그거는 이미 한 이틀째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뭐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한 80% 정도까지 제압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소위 스트래테직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전략적 타격. 그래서 주요한 기지, 미사일 기지들, 생산 시설, 지하 시설들, 지휘 통제 시설들, 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전을 합니다. 미국이 얘기하는 건 한 100시간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100시간 작전이 100시간이니까 한 대략 5일 정도 되겠죠. 5일 동안 집중적으로 최대 항공력을 투입을 해서 목표들을 다 제압을 한다. 그래서 그 100시간 작전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전략 타격을 지금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해군력 무력화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한 어제 정도까지 이 단계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남은 게 결국 뭐냐면 이 그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생산한 산업 기반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추가적으로 생산을 못하게 하는 것. 지금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이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냥 미국의 작전 개념에 따르면은 사실 작전은 거의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작전은 한 2주 내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전에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고, 다만 문제는 그럼 이 작전은 순서대로 쫙 해서 많은 제거를 했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생존해 있는 것들, 남아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주변국을 공격을 하고 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부분들을 집중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다만 일단 미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작전 설계에 따른 것들을 다 한번 진행을 다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된 전투의 국면은 사실은 거의 끝나간다. 7분 능선 이상을 좀 넘었다고 보시면 사실 군사 작전으로, 그러니까 대규모 군사 작전으로는 거의 정리가 되는 것이고, 자, 지금부터는 잔적 소탕 임무가 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이 산업 시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까지 끝내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작전 템포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실제 보면은요. 미군의 뭐 이렇게 뭐 작전이 너무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뭐냐 하면은 공격해서 제거해야 될 표적들을 거의 다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다른 기지에서 평택 오산 공군 기지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중동으로 보내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거든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주한미군 측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해주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우리 한반도의 안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 발표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 하면은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핵심 미사일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한반도에서 옮겨질 경우, 그러니까 지금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당히 이제 한반도 전역에서 이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확인을 안 해주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이제 네. 다른 대체 수단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한미 간에 아주 군 간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네. 한반도의 핵심 방어 자산 중에 뭐 에이테크임스라든지 사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이 추가 차출 거론도 되고 있던데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개연성은 있습니다만은 보완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일단 정부가 확인할 때까지는 우리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욱 의원께서 요거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죠. 패트리엇, 에이테크임스, 사드. 네. 예.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 같긴 한데. 아니요. 다른 건가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 방공망 구성을 어떻게 하냐 보시면은요. 패트리어트 중에서도 이제 팩3라는 미사일이 주가 되고 이 팩3도 같은 팩3가 아니라 최신 개량형 같은 경우는 고도가 요격하는 고도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팩3 처음에 나온 기본형은 한 30km까지 요격이 되는데 뒤에 나온 MSE라는 최신형은요 거의 50km까지 요격이 돼요. 말씀하신 이 팩3가 그 이란에 네. 이제 저가 드론 잡는데 가성비 안 좋게 계속 쏜다. 뭐 예, 아마 그렇게 이제 미사일이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비난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드론 잡으려면 팩2, 그러니까 예전에 나온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걸 쓰는 게 사실은 가성비가 맞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팩2도 가격이 싼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패트리어트 포대 말고, 자, 이 한반도 거의 남부 지역의 상당 부분을 지키는 게 사드가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고도. 고고도. 사드 같은 경우는 고도 120km까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범위로 치면 사거리로 치면은 거의 한 200km 정도 됩니다만은. 자, 근데 자 보고 있으면은요, 이 패트리어트 팩3, 그러니까 이 패트리어트 포대 같은 경우는요, 간혹 오갑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전에 나간 적이 있어요. 들어왔다가 나간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지금 아마 일부 어느 다른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 이제 험프리스 기지에 뭐 이렇게 팩2, 팩3 이제 돼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저거 나가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게 과연 이제 우리 군을 그러니까 이 미군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존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데 있는 것들을 잠깐 전진해서 옮겨놓은 건지 예. 그거는 이동을 위해서 옮겨놓은 건지 예. 원래 설치돼 있는 건지.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봐가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 있던 것들은 지금 상태나 이런 거 봐서 일단 펼쳐놓은 거 봐서는 마치 뭔가 쏘고 전개하는 것처럼 펼쳐져 있는데 예. 그 배치가 된 게 보고 있으면요, 그거 쏘기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거 정비해 놓으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개를 붙여놓고 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가면서 저는 이해는 가요. 이제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빠져나가니까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앞뒤 부분을 좀 봐가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뭐라고 그럴까 우리 좀 현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요. 각 지역의 안보 재래식 억제는 그 나라가 주도해라. 그 나라가 담당해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요. 뭐 미사일 방어나 이런 거 같은 거 한국 너희 나라 지키는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패트리어트가 지금 주한미군 기지에 있지만 저게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쓰게 될지 아닐지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들.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쨌거나 그 뭐 미국의 어떤 새로운 국방 전략 이런 부분에 뭐 동맹으로서 같이 가겠다, 뭐 전자권 전환 받겠다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관한 것도 우리가 지금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60% 그리고 뭐 방공망을 80% 무력화시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만큼 그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미사일을 이제 소모했다. 그런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란이요, 미국 CIA의 물밑 협상을 시도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너무 늦었다, 협상하기엔 너무 늦었다, 거절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물밑 협상이 전개됐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대사님?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상황이고 그리고 초반에 굉장히 많은 화력을 쏟아부어서 이란 측에서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접촉을 하기는 굉장히 곤란하지만은 지금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예. 아마도 정보 사이드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정보 사이드하고 미국의 정보 사이드하고 정보기관끼리.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접촉을 해 왔다라는 얘기까지는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는 외교장관도 그렇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마 제 생각은 예.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경우에도 이란의 경우에도 이 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12일 전쟁 때도 그때도 어쨌든 뭐 서로 약속하고 대련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서로 물밑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갔었고 실제로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란은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내 미국 관련 시설이죠. 뭐 이 아랍에미리트의 미군 기지라든지 또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유전도 이란이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이제 항전 의지를 계속 불태우면서 공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사실 이제 이 지금부터 이 전쟁의 모습이 좀 약간 독특해지는 것이요. 이 드론 공격과 그다음에 이것을 이 미사일 방어로 방어하는 이 양측 간의 소모전 형태로 지금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준비가.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방어자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좋지 않은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요, 원래 이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특히나 이 미사일 방어에 쓸 것을 예를 들어서 드론 굉장히 저가 드론 방어에 요격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막상 나중에 진짜 탄도미사일 날아왔을 때 그거를 요격할 미사일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노리는 것이 지금 이란의 전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술이 사실 뭐 이란이 만들었다기보다는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쓴 방법입니다. 예. 보고 있으면은 5대의 그 샤헤드 136 드론,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에서는 이걸 계란 C라고 자국에서 생산도 하는데 그걸 5대 편대를 6번, 7번 정도 보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막 패트리어트 팩스 미사일 같은 쏜단 말이에요. 쏘고 난 다음에 막상 막을 때가 되면은 갑자기 없네 이 상황이 돼서 그렇죠 이스칸데르 미사일 집어넣어가지고 아니면 수랑 미사일하고 딱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가의 예를 들어서 드론 35대에 자 탄도 미사일 2발, 순항 미사일 6발 집어넣으면 하면은요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공격을 들어오면은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선제적으로 가서 먼저 거의 대기하듯이 그러니까 제공권을 전부 제압을 했기 때문에 대기하듯이 그쪽에서 진입하고 있다가 항적이 보이거나 비행체가 보이면 곧바로 원점을 공격하고 비행기를 공격하고 하는 것.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
2024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드론하고 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그때 거의 안 먹혔어요, 그렇죠? 거의 1,000km 넘는 거리를 드론을 보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냐면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전투기에서 요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르단 공군도 굉장히 요격 많이 했고 예. 물론 이제 그때 뭐 미국이 그 이지스 구축하면서도 막 쏴가지고 해서 뭐 물론 비싼 미사일도 많이 쏘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 저가의 드론 공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용 가성비가 좋은 수단으로 요격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이런 전제들이 따라오게 예.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예. 대사님, 그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워낙 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장이 큰 사안이라서. 네,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봉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란 측에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간히 이 미사일이나 또는 드론을 통해서 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는 배가 한 척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렇다고 유조선이- 하면은 예.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석유 수출 물량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유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비축 물량으로 해결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있으면 그것도 바닥이 난다고 하면은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거는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크게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이 작전도 그렇고 지금 현재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 무차별 공격을 하는 것도 결국은 국제적인 압력을 넣어서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빨리 종전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군사적인 타격도 타격이지만 이제 경제적인 타격.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압박. 네. 예. 그렇게 네. 해석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동으로까지 사태들이 좀 퍼지면서 확전 양상을 보이고도 있는데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가 전투용 차량을 대거 구매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지상 자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전에 잠깐 지적을 해드린 것 같은데 지상전을 할 경우 미국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양상이 아프간 침공 당시의 양상과 비슷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탈레반 정부를 그 처벌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군사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지상군을 원래 그때는 안 보내려고 이렇게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당시 그 탈레반 정부에 저항하고 있던 아프간 내 반군 세력인 북부 동맹이라는 곳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기와 무기를 지원하고 사실 이제 CIA 요원들이 다 옆에 달라붙었습니다. 특수부대가 이제 거기에 미군 특수부대도 같이 끼고 자 그렇게 해서 미군의 공습 그러니까 정밀 타격을 지원을 받아가면서 사실 되게 작은 병력이긴 하지만은 이 북부 동맹이 치고 들어가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예. 당시 이제 탈레반이 병력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5만 정도, 5만에서 6만 정도. 그 다음에 당시에 북부 동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서 한 15,000?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이 되는 병력을 미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엎은 사례가 있거든요. 예. 전복신 사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뭐 당연히 지금 트럼프의 외교안보 팀에는 그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 있는 사람들 특히 그 마이크 월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좌관을 했었던 같은 경우는 특수부대였기 때문에 사실 그 작전에 개입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쿠르드족 자체가 사실 좀 그쪽 지역에서 많이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면은 쿠르드족이 지금 터키,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이란 이 4개국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퍼져 있는데 가장 쿠르드족이 많은 데가 터키고요. 사실 터키는 굉장히 쿠르드족을 탄압하고 있죠. 독립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지원을 해주면서 사실 자치권을 얻었단 말입니다. 예. 한 거의 600만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이제 반군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반군 활동을 하면서 전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란에 있는 쿠르드족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에 있는 쿠르드족들은
엄청나게 전투에 다져진 인원들이에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란에 한 거의 한 1,000만 명 정도의 그 크루족이 있는데 그래 봐야 이제 그 인구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란 인구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사실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순위파이기 때문에 시아파 정부와 어긋나긴 하지만은 또 크루드족 중에서 또 시아파가 있기는 또 있어요. 어쨌든 쿠르드 민병대가 지금 차량을 구입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군이 이 쿠르드 병력을 이용해서 지상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왜냐하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자꾸 지금 미사일 공격을 막 주변국에 하잖아요, 그렇죠? 미사일 주변국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자국이 아니라 타국으로 넘기는 거예요, 전쟁 지역을. 자, 근데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냐면 이라크가 하던 짓을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이란이 하던 걸. 이란이 잘하는 게 뭐죠? 대리 세력 써가지고 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주변국 뭐 후티 반국을 이용해가지고 UAE, 사우디 공격하고.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제 쿠르드족을 활용해서 그럼 이란 너희 안에서 북부 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 전선을 만들고 공격해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예. 네. 지금 이제 확전 양상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사께서는 이제 직접 이스라엘 대사를 하셨으니까 그 지정학적인 면모를 이제 더 잘 아실 텐데,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네. 아제르바이잔을 왜 공격했을까요? 아제르바이잔은 지금 이란과 국경을 연해 있습니다. 북쪽에 접하고 있는. 있는 건가요? 예. 그런데 또 국민의 한 95%가 무슬림인데 그 중에서 대부분 다 시아파입니다. 이란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은 매우 세속적인 정책 그리고 매우 실용적인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을 두지 않겠다 해서 모든 나라하고 관계를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이스라엘이 가깝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란으로서도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스라엘을 지원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제르바이잔이 먼저 움직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최근에도 보면은 외교적으로도 아제르바이잔과 이스라엘은 상당히 밀접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란 내에도 아제르바이잔계 인구들이 좀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소수 민족으로서 제일 큽니다. 약 16% 정도가 이란이 아제르바이잔 16%예요? 이란 내에서 예. 페르시아계가 61%고 아제르바이잔계가 16%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1,500만 명 정도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란의 대통령이 페제스키안 대통령이죠. 그분이 바로 아제르바이잔계입니다. 아버지가 아제르바이잔계고 어머니가 쿠르드족입니다. 네. 그래서 소수 출신이네요. 예, 이란은 그 큰 나라에서 아주 소수민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란 정부는 우리가 그걸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이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든 이것은 지금 현재 이란의 지휘 계통이 상당히 많이 붕괴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부터.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이 이상하게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고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네요, 진짜로. 예, 이란 그렇습니다. 지휘부가. 왜냐하면은 개별적으로 지금 이제 지역에서 있는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네. 그래서 각자 지금 현재 지방 지휘관들이 예.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앙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라고 있었는데 밑에서는 그 지시 사항을 어기고서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트르키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토에 대한 공격입니다. 예. 나토에 대한 공격하면 32개국이 집단 안보 때문에 같이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란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나토가 반이란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란의 안보에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현재 부인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휘계통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팔다리가 알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도 뭐 정보를 좀 수집할 때 이게 확전이 될지 안 될지를 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일 텐데 미국은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전쟁을 좀 길게 끌어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미국이 바라는 가장 잘 끝내는 방법이랄까? 미국이 바라는 끝나는 방향이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런 부분이죠. 결국은 이 상당 부분 어떻게 이 싸움을 정치적 승리로 바꾸느냐. 그 다음에 지금 사실 뭐 이렇게 이 해협이 봉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군사력이 엄청나서 이란이 군사력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나가다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사실상 봉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전반적으로 이런 공포 심리를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이란의 군사력을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분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파괴를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자잘한 공격들은 정말 이건 자잘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것을 안심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아마 미국이 이래서 이 승리를 선언을 하고 이 전쟁을 정리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대통령들이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이 전쟁에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승전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3년 그 이라크 침공할 때도 사실 이제 실제 한 거의 2개월도 안 돼서 점령을 했죠.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당시 부시 대통령이 항모 위에다가 이제 함재기 타고 내려가지고 해서 승리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아마 그런 식의 트럼프도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승리 선언을 하는 선에서 아마도 이제 이것을 정리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근데 저는 하여튼 이 트럼프가 이 4주라는 기간 혹은 그 이상을 끌지 않고 굉장히 빨리 이것을 종결 지으려고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그 중동 다른 산유국들 있잖아요. 걸프 국가들이 좀 압박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그 평화위원회 여기에도 걸프 국가들 자금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동의 재편을 하는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UAE, 카타르 이 걸프 국가들의 역량 그리고 기여를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 국가들이 가장 많이 중동 전체 지역에서의 안보 경비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이제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무차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란으로서는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이 비록 시아와 순위의 대결 양상도 있습니다만은 그간의 세력 균형 안정을 위해서 이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이란과의 관계를 아주 우호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시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들 국가들하고의 관계 개선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마지막으로 얘기할 주제가 후계 구도인데요. 지금 뭐 그 원래 미국은 그 목표가 그 레짐 체인지는 아니다. 원래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레짐 체인지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고요. 자꾸 후계 구도에 왜 자꾸 관여를 하냐 뭐냐면 누가 후계가 되든 간에 우리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후계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사실 뭐 협상을 받지 않았다 아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협상하자는 얘기입니다. 협상하자는 얘기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협상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나하고 얘기를 하자라는 것이 사실은 실제 속내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모주타반은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대신에 미국 측에서 지금 현재 한두 가지 이제 방안을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네수엘라 모델입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를 한 다음에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반미 성향을 굉장히 많이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워닝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미국과 이 로드리게스 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미국으로서도 이란 내에서의 레임 체인지,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아마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현 체제 내에서 베네수엘라 같은 모델이만 된다면은 미국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연달아서 냈습니다. 모스다파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비슷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도 있는 우리와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가 이제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란 측에서는 후계자 임명 선출 과정 이걸 갖다가 일단 연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나의 이렇게 압력이 먹혀 들어가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고심이겠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권도 유지하고 미국과 그렇죠. 관계도 이제 좀 좋게 하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하지요. 그런데 다행히 이 모스타파가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시스 민병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람이 바로 이 모스타파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하면은 로드리게스와 마찬가지로 이 모스타파의 경우에도 이렇게 만약에 승계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지도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군사력까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강경파를 끌고 가서 미국하고 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가능성은 없느냐 이것도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에서 미국이 다시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양쪽의 셈법도 좀 복잡해지는 모습인데요. 일주일째 이어지는 중동 사태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양욱 아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